네, 오늘 제가 진행할 첫 번째 세션 주제는요, 리얼타임 인더스트리 씬 구성을 위한 더 디테일한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유니티를 활용하는 이제 업체들과 여러 고객들을 만나서 리뷰를 하다 보면은 유니티 퀄리티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문의를 주시고 또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유니티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니즈를 좀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를 위해서 라이트를 추가를 했지만 그만큼 데이터가 무거워지고 마지막에 결국 라이트를 제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형상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막상 씬에 올려보면 오브젝트가 비현실적으로 나온다라는 등의 니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3D CAD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니티에 넣었을 때 라이팅이라든가 GI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유니티 6에 새롭게 도입된 APB 기능과 함께 다른 아더 피처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3D 에셋 준비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화면에 그래픽을 그리는 일련의 과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은 수시로 화면이 전환되고 지속적인 CPU와 GPU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3D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버텍스를 공간이라든가 좌표값을 읽어서 픽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픽셀이 어떤 머테리얼을 갖고 있는지, 어떤 라이트와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는지 프래그먼트 쉐이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력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한 프레임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와 따르게 프레임 드랍이라든가 드로우콜 이슈는 늘 3D 실시간 렌더링은 항상 갖고 가야 될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CAD 파일의 특징을 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3D 데이터를 대부분 CAD 파일이라든가 빔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보통 밀도 높은 넙스 모델링으로 이루어져서 폴리곤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3D 모델을 활용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천 개 부품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층 구조도 굉장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수가 많고 디테일한 정확성으로 파일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본 파일 데이터 준비 단계만으로도 이미 많은 드로우콜과 많은 재산을 잡아먹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늘 최적화에 대한 이슈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상 중심이기 때문에 텍스처나 머터리얼 최적화 작업이 어렵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픽시즈로 많이들 좀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픽시즈에 처음에 CAD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왼쪽에 있는 비포 이미지처럼 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이 형상을 우리가 흔히 3D 데이터로 눈에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3D 폴리 데이터로 전환하는 테슬레이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테슬레이트로 이제 면을 폴리곤화로 만들어줬으면 그 다음에 이 면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폴리곤을 줄여줄 수 있는 데시메이트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시메이트 세기가 세면은 그만큼 메쉬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 원래 갖고 있던 형상을 뭉개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리셋을 기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시즈는 이제 최적화라든가 머터리얼이라든가 UV 관련돼서 UV 매핑 기능도 조금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DCC 툴처럼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CAD 데이터는 기존에 이제 사람이 손으로 모델링하는 폴리 모델링보다는 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UV 매핑을 언래핑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픽시즈가 갖고 있는 UV 매핑을 통해서 UV 프로젝션을 이용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픽시즈 화면인데요. 픽시즈에 이제 CAD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CAD 데이터, 3D CAD 데이터처럼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CAD 리페어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슬레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폴리곤화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픽시즈는 이렇게 프리셋으로 먼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미디엄으로 테슬레이션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줬고요. 총 트라이앵글 수는 16만 개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굉장히 자잘하게 면이 나눠져 있어서 폴리곤이 좀 복잡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픽시즈의 데시메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면을 형상을 유지하면서 좀 더 줄여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리셋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로우, 미디움, 스트롱 이제 갈수록 더 강하게 조정이 돼서 현재는 미디움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반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형상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다만 이제 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성이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데스메이트를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UV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텍스처를 입히기 위해서 UV를 적용을 하고 싶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자잘자잘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리사이즈로 하게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패턴이 고르게 들어가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패턴이 고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픽시즈 툴에서 UV 프로젝션 툴을 활용해서 전체 전부 다 이제 골고루 프로젝션을 이용해 UV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언래핑해서 이쁘게 펼쳐주면 좋겠지만 CAD 데이터 특성상 그러기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젝션을 통해서 박스라든가 원기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젝션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산업 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머터리얼의 대부분의 표현들은 전부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UV 세팅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일정 부분에 또 일정 부분만 프로젝션을 다르게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UV를 적용을 하시다가 이 정도면은 재질을 입혀도 많은 어려움이 없겠다, 재질을 입혀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때 이제 머터리얼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머터리얼 작업은 위에 탭에 머터리얼 에디터 창을 열어보시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들어가 있는 머터리얼이 나오지만 이제 아래 Create Basic Set of Color를 눌러주게 되면 다양한 기존의 프리셋으로 만들어진 머터리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Add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머터리얼을 추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값이라든가 혹은 뭐 메탈이라든가 러프니스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PBR로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 유니티로 옮길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터리얼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적용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머터리얼을 클릭해서 적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CAD 데이터나 모델 데이터는 금속이라든가 유리라든가 그 정도 선에서 데이터 머터리얼을 작업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크게 텍스처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텍스처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텍스처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하나의 머터리얼을 적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에 하나의 머터리얼을 적용했을 때 그 머터리얼만 이렇게 하나로 머지로 붙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머터리얼마다 오브젝트를 하나씩 가져가게 되니까 유니티에서 드로우콜이라든가 최적화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적용해주는 모습인데요. 텍스처 에디터를 열어서 애드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텍스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처를 추가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머터리얼을 하나 새롭게 만들고 나서요. 컬러 대신에 이제 텍스처를 조금 전에 넣었던 우드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나무 모양의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UV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텍스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AD 데이터는 이제 면의 복잡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프로젝션을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로 이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FBX 옵션 중에 머터리얼 탭에서 로케이션에서 머터리얼을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머터리얼이
조금 전에 픽시지에서 적용했던 머티리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도 그대로 불러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유니티 기본 리쉐이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컬러라든가 스무스라든가 메탈릭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대로 머티리얼 조정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조절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플립팹을 만들어 두고 이제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CAD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니티로 가져오게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설명드릴 부분이 라이팅 부분입니다. 먼저 라이팅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직을 설명드리기 전에 렌더링 패스를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렌더링 패스는 유니티가 오브젝트 화면에 이제 렌더링 할 때 실시간 조명에 한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렌더링 패스에 따라서 조명 결과랑 렌더링 시간 그리고 그래픽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리얼타임 라이트가 얼만큼 들어갈지 또 현재 씬에서 이 라이트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렌더 패스를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티 URP가 제공하는 렌더 패스는 총 4가지가 있고요. 포워드 렌더링, 디포드 렌더링, 그 다음에 포워스 플러스 렌더링, 그 다음에 유니티 6.1에서 도입된 디포드 플러스 렌더링이 있습니다. 포워드 렌더링은 전통적인 렌더링 방식이에요. 광원과 오브젝트를 개별적으로 렌더링하는 방식이고요. 로직이 단순하기 때문에 광원수가 적고 단순한 씬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광원이 많으면 그만큼 렌더링 오버헤드가 늘어나서 최대 8개까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한 버전이 디포드 렌더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머티리얼 정보를 집어퍼에 미리 저장을 하고 라이트를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얼타임 광원수를 많이 넣어야 되는 프로젝트에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개의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되는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워드 플러스와 디포드 플러스는 이 기존의 렌더링 방식을 좀 개선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이미지처럼 화면 픽셀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클러스터 내 오브젝트만 광원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광원 연산을 줄여서 성능을 향상시킨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CPU 비용이라든가 광원이 많고 뭐 복잡한 씬에서는 그 효과가 여전히 조금은 제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디포드 플러스 렌더링 방식은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텍스처 대역폭도 줄어들고 내가 이 씬에서 라이트를 많이 써야 된다 하면은 디포드 플러스 렌더링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로직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팅은 먼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라이트와 인다이렉트 라이트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직접 광인 다이렉트 라이트부터 살펴보면 빛이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 광원 물체에 직접 도달하는 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구체의 왼쪽 위에 하얗게 다이렉트 라이트가 내리쬐는 것을 이제 직접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이미지처럼 빛이 일정 부분의 일정 공간에 한번 튀겨서 나오는 빛들을 간접광, 인다이렉트 라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즈랑 스페큘러 개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퓨즈는 우리가 이제 매트한 거친 표면에서 빛이 닿았을 때 전체적인 컬러를 있는 그대로 확산 반사해주는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천에 이제 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매끄러운 표면에 거울처럼 반사되는 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빛이 그대로 봤을 때 눈이 부신다거나 혹은 있는 그대로 주변의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금속이라든가 유리, 거울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이제 그 라이트를 표현할 때 이 다이렉트 라이트와 인다이렉트 라이트, 그 다음에 디퓨즈와 스페큘러의 개념을 알고 가시면 어느 부위에 어떤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옵션을 조절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디퓨즈, 이제 다이렉트 스페큘러,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인데요.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인다이렉트 디퓨즈와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입니다. 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을 아시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왜 퀄리티가 나오지 않지? 왜 씬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리얼함이 떨어지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은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작업이 대부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라이트만 내리쬐기 때문에 다이렉트 라이트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얼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다이렉트 라이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무거워진 단점이 있는데,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포함한 현실적인 조명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티는 리얼타임 GI라든가 인바이러먼트 라이팅, 그 다음에 라이트 베이크, 라이트 프로브, 그 다음에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유니티 6에 추가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까지 다양한 GI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라이트 베이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베이킹은 이제 씬의 조명 효과를 미리 계산해서 텍스처나 볼륨 형태로 저장해 놓고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간접광을 다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미리 텍스처로 저장해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계산 없이 고품질의 조명 표현이 가능하고요. 광원이라든가 간접광, 그림자 효과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텍스처로 저장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리얼타임 실제로 움직이는 라이트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기본 이제 로컬 라이트에 세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물체에 이 라이트는 베이크를 적용을 하겠다는 베이크 모드,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드 오브젝트에는 실시간 라이트, 그 다음에 정적인 오브젝트는 베이크를 적용하겠다는 믹스드, 그 다음에 모든 오브젝트에 라이브로 직접 리얼타임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리얼타임 모드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6는 유니티 6의 라이트 베이킹 모드는 또 추가적으로 여러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GPU 성능을 활용해서 라이트맵 및 프로브 베이킹을 대폭 가속화했고요. 온디맨드 베이킹을 위해서 간소화된 코드 베이스로 더 안정적인 베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워크플로우 방식을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설정을 직접 했다면 이제 사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티가 원래는 라이트 베이크를 할 때 하나하나 베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프리뷰 모드가 GI 디버그 모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프리뷰 모드에서 베이크를 직접 테스트 해보고 이 베이크 옵션이 잘 적용이 되는지 씬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라이트 베이크 기능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브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프로브 그룹은 라이트 베이크와 다르게 동적인 오브젝트에 적용되는 GI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씬의 여러 가지 오른쪽 아래 이미지처럼 여러 가지 프로브를 배치해서 공간에 대한 광원, 그러니까 실시간 GI라든가 혹은 베이크된 라이트를 계산을 해서 동적인 오브젝트에 적용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은 손으로 직접 배치를 해서 공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 이제 AP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PB 설명드리기 전에 라이트맵과 라이트 프로브의 단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복잡한 지오메트리 경우에서 최적의 라이트맵 UV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CAD 파일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는 UV를 펼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라이트맵도 같은 UV나 같은 로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명을 계산하기 위해서 샘플의 수가 텍스트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라든가 여러 이슈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거기 때문에 조명 전환이나 시간대 변화에 좀 비적합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라이트맵과 라이트 프로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단점들을 좀 보완한 것이 유니티 6에 새롭게 나온 APB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타임 조명이랑 라이트 베이크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또 표현해주는 최신 GI 베이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과 특징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적 오브젝트랑 정적 오브젝트 둘 다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프로브를 배치하기 때문에 라이트 프로브 그룹처럼 사람이 수작업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맵에 비해서 대규모 씬에서 베이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맵은 조명 전환이 어려웠는데
APB 같은 경우에서는 시나리오 블렌더라든가 스카이 오클루전을 통해서 조명 전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카이라이트라든가 조명 전환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브 조명 데이터를 런타이밍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라이트맵 텍스처에 비해서 저장 공간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은 이제 리플렉션 프로브와 포스트 프로세싱인데요. 리플렉션 프로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을 유니티 URP에서 기본 환경 탭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리플렉션 프로브를 통해서 좀 더 리얼하고 그 공간에 맞게 반사 오브젝트 그 맵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부 GI라든가 라이트 세팅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화면에 출력될 때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각 효과를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렌더 라이트와 관련된 기타 옵션들인데요. 먼저 렌더링 레이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더링 레이어는 라이트가 특정 오브젝트에만 들이올 수 있도록 레이어를 적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URP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요. 그 3D 오브젝트에 직접적으로 라이트 베이크를 하지 않아도 그 오브젝트 거리간을 계산해서 그 차폐를 음영으로 들이오게 돼서 그림자가 들이온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기능이고요. 포스트 프로세싱처럼 후처리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크 섀도우가 있는데요. 그림자를 들이올 수 없는 상황 혹은 데이터가 굉장히 무거워서 더 이상 라이트를 추가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아래에 이미지로 그림자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림자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선의 베이크부터 라이트 프로브, 그 다음에 APB, 그 다음에 기타 옵션들까지 한번 유니티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CAD 파일을 픽시에서 준비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씬에다가 하나씩 배치해서 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샘플 씬은 항구 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배치가 다 끝난 기본 화면에서 라이팅 탭을 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바이러먼트 디퓨저 그러니까 GI 간접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바이러먼트 라이팅 탭에서 총 3가지 옵션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스카이박스에 있는 그 스카이 컬러를 그대로 간접광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축에 따라서 색을 조절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간접광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동적인 오브젝트, 정적인 오브젝트 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간접광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베이크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은 라이트 베이크 모드를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 모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크 모드는 총 3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인다이렉트,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서브트랙티브, 그다음 섀도우 마스크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앞선 유나이트 서울에서 세션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베이크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베이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이제 내가 어떤 라이트를 베이크를 해야겠다 미리 씬에다가는 배치를 해 놔야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라이트 배치하는 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 씬에는 라이트가 이제 들어는 가 있습니다만 화면에 현재 재생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제가 집어넣은 라이트를 그대로 베이크를 하게 되면 유니티 6에서는 에디트 창에서 라이트 베이크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이용해서 베이크를 한 모습이고요. 베이크가 끝나면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움직였을 때 라이트가 그대로 그림자를 저장을 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지웠을 때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워지고 리얼타임 라이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멀어지면 컨테이너가 있던 위치에 그대로 그림자가 남아있게 되는데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는 좀 더 리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최적화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좀 더 중점이 되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고려해봐도 좋을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APB인데요. APB는 렌더링 옵션에서 미리 라이트 프로브 시스템을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으로 바꿔주고요. 오늘은 시나리오 블렌딩도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같이 옵션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부분을 선택을 해서 라이팅에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라이트를 받을 건지 라이트 맵과 이제 라이트 프로브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라이트 프로브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볼륨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라이트 프로브 그룹에서 수작업으로 프로브를 배치했던 것처럼 자동으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탭에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탭을 가게 되면 이제 프로브 간의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베이크를 통해서 프로브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제가 저장해 놓은 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베이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동적인 오브젝트인 이 동그란 굴을 각 영역에 움직여 보면은 베이크를 하지 않은 동적인 오브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트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 디버거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APB는 이렇게 미리 블록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느 구역에 얼만큼 밀집도 있게 프로브를 배치했느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프로브가 갖고 있는 그 구역의 라이팅 정보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라이팅 시나리오입니다. 미리 이제 APB는 미리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저장을 해놓고 이것을 블렌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라이트가 블렌딩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APB는 이런 베이크된 라이트 맵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이렇게 시나리오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리플렉션 프로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와 관련된 영역인데요. 조금 전에 자동차가 다이렉트 스페큘러만 쨍하게 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광택감이 있는 저 자동차에 반사되는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를 옵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리플렉션 프로브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리플렉션 프로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가 현재 저 볼륨 형태의 프로브 안에 리플렉션 들여올 수 있도록 베이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큐브 맵 형태로 베이크해서 각 육면체에다 쏴주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상도가 낮춰지게 되면 그만큼 구슬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해상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인텐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브도 다 맵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대역폭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레이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자동차 두 대에 디렉셔널 라이트가 둘 다 들이오고 있는데요. 렌더링 레이어는 여기 있는 유즈 렌더링 레이어 옵션을 체크해 주게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에 렌더링 레이어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디폴트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라이트 레이어 1번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1번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라이트가 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앞에 있는 자동차와 그라운드에 한해서 렌더링 레이어 1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다시 들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자동차는 렌더링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리얼타임 라이트를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 우리가 특정 오브젝트에만 라이트를 들이고 싶을 때 렌더링 레이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다른 옵션들을 적용한 모습인데요. 지금 왼쪽 자동차와 오른쪽 자동차는 둘 다 똑같이 동적으로
동작하는 오브젝트입니다. 다만 오른쪽 자동차가 좀 더 리얼한 이유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플렉션 프로브라든가 라이트 프로브 그룹, 그 다음에 페이크 섀도우 등을 활용해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 모습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GUI 과정이라든가 라이팅 작업이 다 끝나면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은 이제 최종적으로 GUI라든가 라이트 세팅이 다 끝났는데 이제 화면에 좀 더 디테일을 살리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뭐 컬러 그라디언트 관련된 영역에서 이제 빛의 광량을 조절한다거나 색감을 조절한다거나 혹은 볼륨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텍스처에 좀 더 디테일을 추가한다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카메라에 관련된 후처리 효과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CAD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데이터가 무거운 에셋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터리얼이라든가 쉐이더라든가 실시간 라이팅에 제약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GI 작업으로 전체적인 라이팅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시게 되고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APB라든가 라이트 베이크라든가 라이트 프로브,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디퓨즈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이 리플렉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리플렉션이라든가 리플렉션 프로브로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도 세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무드라든가 리얼함이 좀 살아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적화를 염두에 두시면서 렌더링 레이어, 그 다음에 페이크 섀도우, 텍스처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SSAO, 데칼 등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이미지, 최적화된 씬을 좀 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 비포 화면은 오브젝트를 그대로 배치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작업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GI라든가 분위기를 묵직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이라든가 인다이렉트 간접광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무드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와 함께 퀄리티를 높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무거운 CAD 데이터라 하더라도 물론 픽시로 최적화는 필요하겠지만 저렇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세션이 끝나고 채팅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